수십 년간 저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현장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전쟁터의 총성, 지진이 남긴 폐허, 물이 빠진 홍수 현장의 뻘밭. 그곳에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동시에 목격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모든 현장에서 단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왔다고요? 그럼 이제 괜찮아요. 한국이 움직인다면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세계의 지침이 돼버린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윌로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8년간 전쟁과 분쟁을 다뤄온 기자죠. 이라크의 모래바람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 우크라이나의 폐허까지. 총성이 울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18개국에서 발행된 기자증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기자증 뒤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 앞에서 울던 의사,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한 시민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작년 가을, 브뤼셀의 나토 본부 회의실에서였습니다. 밖으로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실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분쟁이 터졌고 긴급 대응 회의가 열렸죠. 회의실은 마치 전쟁터 지휘소 같았습니다. 둥근 테이블 주위로는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벽면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각국의 군사 역량과 출병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18년간 이런 회의를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발언하고 어떤 순서로 논의가 진행될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회의를 주도하던 나토 사무총장이 가장 먼저 입에 올린 나라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추고 서류를 넘기던 소리도 사라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죠. 전략지도 한쪽 구석, 아시아 지역에 표시된 작은 점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물론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온 나라죠. 하지만 유럽이나 중동 분쟁에서 가장 먼저 거론될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더군요. 한국이 움직입니까? 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참여한다면 우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독일 대표는 안경을 벗어닦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결정을 기다려보죠. 프랑스 대표는 펜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함께한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어요. 18년간 이런 회의를 수없이 지켜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한 나라의 결정이 다른 모든 나라의 판단 기준이 되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가족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형이 먼저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나토 관계자 하나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마크 해리슨이라는 영국 출신 정책 분석가였어요. 마크, 왜 한국부터 묻는 거야? 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인데 말이야. 마크가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라, 힘이 센 친구와 믿을 만한 친구는 다르거든. 한국은 믿을 만한 친구야. 무슨 뜻이야? 한국이 온다고 하면 정말로 와. 그리고 끝까지 있어. 다른 나라들처럼 중간에 정치적 이유로 빠지지 않거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믿을 만한 친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국제 정치에서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브뤼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위치에 서게 된 걸까요? 어떻게 지구 반대편 나라가 유럽과 중동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나라가 된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에서 읽는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터키의 지진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 사우디의 사막에서, 폴란드의 기지에서.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를. 큰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터키였어요. 작년 2월 6일 규모 7.8의 강진이 터키 남동부를 강타했던 그곳 말입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20세기 이후 터키 최악의 자연재해였죠. 인천공항에서 터키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보통 국제선 비행기는 관광객, 출장객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는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국제구조대였죠. 좌석마다 구조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생명탐지기, 절단도구, 의료키트. 심지어 어떤 구조대원은 자신의 개인 장비까지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구조대원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출동 명령을 받으셨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은 없었어요. 뉴스를 보고 스스로 지원했습니다. 스스로요? 정부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정부 구조대도 있지만 저희는 민간 구조대예요. 뉴스에서 터키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휴가를 내고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휴가를 내고 자비로 터키까지 온다고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말렸죠. 위험하다고.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가세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잠들지 않고 터키어 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태블릿으로 터키어 학습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으로 쓴 터키어 메모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왜 터키어를 공부하세요? 김철수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구조대원이 대답했어요. 현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괜찮다, 안전에 같은 말이라도 터키어로 해주고 싶어서요. 12시간 만에 터키어를 배울 수 있나요? 기본 단어 50개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물, 의사, 병원,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이요. 그들의 노트를 살짝 들여다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터키어 단어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구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한글로 발음까지 적어서 정리해놨더군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의사가 올 거예요. 가족을 찾아드릴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들이 단순한 구조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구조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준비해온 사람들이었어요. 터키 안탈리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2월의 터키는 생각보다 춥더군요. 공항에서부터 재해 지역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응급 텐트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고 부상자들을 실은 앰뷸런스가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관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구조대를 취재하러 오셨나요? 그럼 빨리 가세요. 그분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야 그 뜻을 알게 됐죠.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진의 진앙지 중 하나였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먼지 냄새와 함께 무너진 콘크리트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도시 전체를 내리친 것 같았어요. 5층 건물들이 1층으로 압축돼 있었고 어제까지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는 거대한 잔해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터키어 외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절망적인 현장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였어요.
그들은 질문도 하지 않고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죠. 현지 소방서장 메흐메트 씨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국제구조 요청을 보낸 건 새벽 3시였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새벽 5시에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2시간 만에 현장에 투입됐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신속함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터키 도착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호텔 방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불이 켜진 작업등과 중장비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늘 만난 한국 구조대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사명감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구하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아침 일찍 다시 구조 현장으로 향했어요. 한국 구조대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제대로 취재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은 현지 구조팀, 독일 구조팀, 영국 구조팀과 함께 무너진 7층 아파트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팀들은 각자의 구역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한국 팀만은 경계 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독일 팀이 장비가 필요하면 즉시 달려가고 영국 팀이 인력이 부족하면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현지 구조대장 아흐메트 씨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팀이 온 뒤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마치 원래부터 우리 팀이었던 것처럼요.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오후 2시쯤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기 사람 소리가 나요. 터키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구조대원이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미약한 생존 신호를 포착한 거였죠. 7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들리는 생존 신호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구조대원 3명이 즉시 달려가더니 말없이 자신들의 장비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최신식 열화상 카메라, 정밀 생명 탐지기, 유압 절단 도구까지. 현지 구조대장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거 비싼 장비 아닌가요? 저희가 망가뜨리면 어떡하죠? 한국팀 리더인 박상준 대장이 터키어는 못해도 몸짓으로 답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사람이 먼저라는 뜻을 전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완전히 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숨막히는 구조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팀의 정밀 장비와 현지팀의 현장 경험이 합쳐지니까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터키 구조대원이 한국어로 조심해라고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한국 구조대원은 터키어로 같이 가자를 외치고 있었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완벽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작업했습니다. 기온은 영하였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시간, 5시간. 그리고 마침내 6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다. 살아있어.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이라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에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72시간 동안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였어요. 아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의료진의 모습이었어요. 한국 구조대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함께 와 있었거든요. 그 의사가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터키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터키어를 배웠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의사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터키어 기초 회화를 외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은 낯선 언어를 들으면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터키어로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구조된 아이의 아버지 무스타파 씨가 달려왔어요. 딸을 품에 안고 흐느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국 구조대원 한 명이 그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더니 함께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내려놨습니다.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간 수많은 참혹한 현장을 봐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온 사람들과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현지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 구조대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텐트 벽에는 터키어로 번역된 각종 안전 수칙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비행기에서요. 12시간 동안 터키어 기본 문장들을 정리했어요. 현지 분들과 소통해야 하니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구조 장비만 가져온 게 아니라 현지와 소통할 마음의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온 거였어요. 터키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저는 또 다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였어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었죠. 키이우에서 하르키우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곳곳에 폭격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부서진 다리,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여전히 피어오르는 연기. 전쟁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르키우 외곽의 한 군사기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현지 지휘관 올렉시 대령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기자님, 한국에서 온 팀을 인터뷰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한국이었어요.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지 한편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시설로 안내받았어요. 컨테이너 밖에는 한국어와 우크라이나어로 통신복구팀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복잡한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케이블, 그리고 처음 보는 전자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한국팀 책임자인 김진혁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습니다. 통신망 복구 작업입니다. 러시아가 통신 인프라를 집중 타격해서 전선 부대들 간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우크라이나군 통신장교 이반 중위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이분들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본부와 연락이 안 되니까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거든요. 부대끼리도 서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군끼리 오인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통신 장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은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인가요? 김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뉴스에서 통신망이 마비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회사에서 허락해줬나요? 사장님이 직접 보내주셨어요.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녁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기지 인근에도 몇 발이 떨어져서 정전이 됐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한국팀의 임시 통신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장비들이 하나둘씩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브라보팀, 응답하라. 무전기에서 간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전선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 부대였습니다. 6시간 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죠. 여기 브라보팀. 드디어 연결됐네요. 그 순간 지휘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긴장과 불안이 안도감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우크라이나 장교가 무전기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세요? 제가 물으니까 그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형이 브라보 팀에 있거든요. 6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김 엔지니어가 조용히 다가와서 그 장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건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희망을 보낸 거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 기술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통신망 복구가 아니었어요. 기존의 낡은 통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 기능도 강화하고 해킹 방어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었죠. 이런 고급 기술까지 제공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김 엔지니어가 잠깐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기자님, 반쪽짜리로 도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도와주는 거라면 제대로 해야죠. 현지 통신병들이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새로운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금세 친해지더군요. 한 우크라이나 통신병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를 학생 취급하지 않아요. 동료로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게 돼요. 일주일 후 통신망 복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모든 전선 부대와 연결을 시도했어요. 알파팀 응답하라. 알파팀 정상 연결. 브라보팀 응답하라. 브라보팀 정상 연결. 찰리팀 응답하라. 찰리팀 정상 연결. 하나씩 연결될 때마다 지휘소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부대와의 연결이 완료됐어요.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이 김 엔지니어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건 통신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주는 특별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팀이 떠나는 날,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쓰여 있었는데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줬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 엔지니어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 지원에 집중하는데 왜 통신망에 신경 쓰셨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총은 적을 막을 수 있지만 통신은 사람을 살려요. 서로 연결돼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연결을 보낸 나라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 더 깊이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대규모 군사 장비를 긴급 주문했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계약은 수년이 걸리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실전 배치까지 완료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리야드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2시간을 달려 외곽의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가 이미 실전 배치돼 있었거든요. 사우디군 기지 사령관인 압둘라 대령이 저를 안내해줬습니다. 그는 영국 샌드허스트 군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어요. 정말 6개월 만에 모든 게 준비된 건가요? 압둘라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한국 팀이 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말했나요? 미국은 18개월, 독일은 30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계약 조건부터 까다롭게 따졌고요. 그런데 한국은 6개월 안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한국 팀은 계약서를 들고 온 게 아니라 해결책을 들고 왔어요. 훈련장에서는 사우디 병사들이 한국 교관들로부터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했어요. 다른 외국 교관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교관들은 사우디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45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말이죠. 한 사우디 하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우리를 학생이 아니라 동료로 대해줘요. 그래서 더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교관들은 매뉴얼대로만 가르쳐요. 하지만 한국 교관들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마치 형이 동생한테 가르쳐주는 것처럼요. 훈련 중간에 한 병사가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간 혹독한 더위 때문이었죠. 그때 한국군 군의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자신의 수통물을 모두 그 병사에게 먹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군의관이 아랍어로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어였는데도 그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교관들은 기본적인 아랍어 의료 용어를 모두 외우고 왔다고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소통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저녁에 한국군 숙소를 방문했어요. 교관들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랍어로 번역된 각종 매뉴얼들이 붙어 있었어요. 무기 사용법부터 안전수칙까지 모든 내용이 아랍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교관 팀장인 이 대위가 대답했어요.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어요. 소통이 안 되면 훈련도 의미가 없거든요. 얼마나 걸렸나요? 한 달 정도요. 팀원들이 모두 밤새가며 번역했습니다. 아랍어 전문가한테 도움도 받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장비만 가져온 게 아니라 현지에 완전히 녹아들 준비를 해온 거였어요. 다음 날 실제 사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시험 발사였어요. 발사 준비가 완료되자 한국 교관과 사우디 병사가 함께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치솟으며 5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성공적인 발사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교관의 모습이었어요. 환호하는 사우디 병사들을 보며 자신도 함께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말이에요. 압둘라 대령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우리가 성공하는 걸 진심으로 원해요. 다른 나라 교관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교관들은 계약서대로 가르치고 가버려요. 하지만 한국 교관들은 우리가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죠. 실제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한국 교관들은 사우디에 남아 있었어요. 사우디 병사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이 대위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어요.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함께 있을 겁니다. 사우디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어요. FA-50 전투기, K2 흑표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총 계약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바르샤바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계약 체결 과정부터 현지 반응까지 모든 걸 직접 취재해보고 싶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셰차크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서 계약 내용을 발표했어요.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안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무척 진지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블라셰차크 장관과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파트너들도 있었을 텐데요. 장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한국 팀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현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폴란드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 우리의 군사적 필요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말이죠. 실제로 한국 협상팀은 계약 논의 전에 폴란드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까지 직접 가서 폴란드군의 고충을 들어봤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저는 폴란드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이미 도착한 한국 무기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지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폴란드 병사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으면 한국팀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폴란드군 기지 사령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팀이 아직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령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그런데 한국팀 리더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계약은 끝났지만 동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계약 완료 후에도 폴란드에 남아서 현지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만난 폴란드 전차병 야쿱 상병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날 오후 K2 전차 실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이 직접 사격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사격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성공에 환호하는 폴란드 병사들을 보며 한국 교관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차포가 발사되지 않는 거예요. 폴란드 병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기술진이 즉시 달려와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문제를 해결했어요. 단순한 부품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상 깊었던 건 그 과정이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폴란드 정비병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줬거든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보세요. 폴란드 정비병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버려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저녁에 한국팀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기술진들이 내일 훈련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벽에는 폴란드어로 번역된 각종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무기 매뉴얼부터 안전수칙까지 모든 내용이 폴란드어로 준비돼 있었어요. 팀장인 김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계실 예정인가요? 글쎄요. 폴란드 친구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시켜드리느냐예요. 우리는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일주일 후 폴란드 국방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블라셰차크 장관이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 동반자를 보내줬습니다. 행사장에는 폴란드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한 시민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나라와 무기 거래를 한다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는 걸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남긴 건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여러 나라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서방 군사 동맹체인 나토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침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신청했어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나토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브뤼셀 나토 본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한국 대표단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와의 단독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나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회원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실제로 행동하는지가 중요하죠.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한국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해왔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는데 여러 지역의 작전 파트너국이 표시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전선 작전 파트너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글씨였어요. 독일 국방장관 크리스티네 람브레이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전선 작전 파트너라는 표현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람브레이트 장관이 설명해줬어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현장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쓰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나토 내부 문서를 보니 한국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예측 가능한 동맹,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일관성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제적 약속을 지키죠. 이런 나라는 찾기 어려워요. 회의 둘째 날 실제 작전 계획 수립 과정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상의 위기 상황을 설정하고 각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훈련이었어요. 시나리오는 동유럽 어느 나라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지원 가능 규모와 시기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48시간 내 선발대 파견 가능. 영국 72시간 내 전투기 파견 가능. 독일 일주일 내 지상군 파견 가능. 그런데 한국 대표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24시간 내 의료진과 구호물자 파견, 48시간 내 공병부대 파견, 72시간 내 전투 지원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대응 시간표였거든요. 영국 국방차관이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빠른 파견이 가능한가요? 한국 대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검증된 시간표입니다. 실제로 터키 지진 때도 24시간 내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국가 대표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말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쳐놓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오후에는 실제 합동훈련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실시된 나토 합동훈련에 한국군도 참여했던 기록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한국군은 다른 나토 회원국 군대들과 완벽하게 협조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표준화된 작전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리투아니아군 지휘관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처음 함께 훈련하는 거였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녁에 열린 비공식 리셉션에서 여러 국가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캐나다 국방차관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작년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도움을 제안해왔어요. 요청하기도 전에 말이죠. 네덜란드 대표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먼저 생각하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져요. 마지막 날 나토 사무총장이 폐회사에서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섰습니다.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연대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워본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침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이 모이는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군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군과 함께 복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제임스 해리슨 전 하사였어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복무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 본 적이 있나요? 해리슨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 군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더니 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2011년 여름이었어요. 탈레반이 우리 전초기지를 포위 공격했거든요.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한국군 공병부대가 지원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됐어요.
아시아 군대가 실전에서 어떨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고 했어요. 한국군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방어 진지 구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우리보다 더 빨리 작업을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파편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을 때 한국군 의무병이 즉시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그때 그 의무병이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무슨 말이었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당신은 제 형제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 마음은 완벽하게 전해졌어요. 해리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의무병이 제 옆에서 밤새 지켜줬어요. 혹시 상처가 악화될까 봐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전우라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만난 건 마이클 로드리게스 전 중사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한국군 자이툰 부대와 함께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로드리게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담당하던 지역에 급조 폭발물 공격이 빈발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군들은 전혀 다른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 다른 접근이었는지 물어봤어요.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했어요. 이라크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도 나눠줬죠. 그 결과가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폭발물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을 보호하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만난 건 데이비드 존슨 전 상사였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3번의 파병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한 마지막 파병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존슨이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 뭉클했습니다. 제 부대원 중 하나가 총상을 입었을 때 한국군 의료진이 헬기로 후송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 부대원이 본국으로 후송된 후에도 한국군 의료진이 계속 안부를 물어봤어요. 심지어 퇴원 후에도 편지를 보내왔죠. 존슨이 지갑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편지예요. 한국어로 쓰여 있지만 번역해서 읽어봤어요. 당신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 편지를 보는 존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 싸운 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참전 용사들이 모여서 추억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특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동맹국들도 물론 훌륭했어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우리를 동료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줬거든요. 또 다른 참전 용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군들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위험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보다 나중에 안전한 곳으로 왔죠. 마지막에 만난 건 토니 스미스 전 대위였어요. 현재는 퇴역해서 참전용사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미스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한국군은 우리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전장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한국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취재를 마치고 워싱턴의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수많은 노트와 녹음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터키,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그리고 브뤼셀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요. 저는 18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기사를 써왔지만 이번만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한 국제정세 분석이나 군사협력 보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첫 문장을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터키에서 만났던 그 구조대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아이를 구해내고는 함께 울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때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사라, 한국 관련 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편집장님, 이건 일반적인 군사 협력 기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집장이 의자에 앉으며 관심을 보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저는 지난 몇 달간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터키 지진 현장에서 본 한국 구조대의 모습, 우크라이나에서 통신망을 복구하던 기술진들, 사우디에서 현지 병사들과 땀 흘리며 훈련하던 교관들, 폴란드에서 계약이 끝나도 떠나지 않던 한국 팀들.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 그런데 그게 우리 독자들에게 왜 중요한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즉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장님, 지금 전 세계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라끼리도 믿지 못하고 동맹도 불안정하죠. 그런데 한 나라가 어떻게 진정한 신뢰를 구축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한국이에요. 편집장이 관심을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일면 톱 기사로 가자. 대신 정말 설득력 있게 써야 해. 그날 밤 저는 밤새워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 막혔어요. 팩트는 충분했는데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새벽 3시쯤 문득 나토 회의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움직이나? 라고 물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한국이 뭘 했는지가 아니라 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찾게 됐는지였습니다.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터지면 세계는 한국을 찾는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니까 뒤에 모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터키의 구조대원, 우크라이나의 통신병, 사우디의 전차병, 폴란드의 정비병, 나토의 장성들, 그리고 미군 참전용사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메일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참전 용사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몇 주 후 또 다른 국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각국의 대응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지원을 발표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각지에서 환영받는 이유, 나토에서 특별 대우받는 이유, 그리고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죠. 한국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본 세계는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이 나라는 믿을 수 있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핀으로 표시된 곳들이 제가 한국 때문에 다녀온 장소들이었어요. 터키,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브뤼셀. 이 모든 곳에서 저는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18년간 전쟁과 분쟁을 취재하면서 많은 절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서는 희망을 봤어요. 한 나라가 진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도우려고 할 때 세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세계는 한국을 찾습니다.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믿음직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한국은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함께 남아있죠. 이것이 제가 세계 곳곳에서 직접 확인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전해진 따뜻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신뢰의 이야기였어요.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어딘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은 언제 도착하나요?
그리고 한국은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 바로 그 대한민국이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